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뭐지? 성인. 또 그 전에 1학년 때 간호관리? 해부생리, 생리학, 기초간호과학, 그 다음에 또 성인간호학 제일 싫어하는 거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싫어해요. 그 학생들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1학년 때 배웠던 생리학이 어디로 가요? 성인간호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성인간호학 할 때는 해부생리가 같이 들어가면서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요?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가지? 간호, 그 다음에 질병에 관련돼서 들어가죠. 내가 낯익은 사람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 학생도 있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번부터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이번부터 국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이제 성인간호학이 모성하고 1교시 몇 문제 나와요? 성인간호학이 70문제고, 그 다음에 모성간호학이 45문제, 그래서 105문제. 약간 그 작년보다는 늘었어요. 뭐가 늘었냐면은 시간이 늘었지. 그쵸? 시간이 약간 늘었는데 105문제를 95분 동안 풀어려면은 성인간호학 한 문제당 1분 이상 갖고 있어야 되나? 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인간호학에서 만약에 정말 어렵다 그런 거 그냥 어떻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평균 한 문제당 한 30초에서 40초 만에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그리고 모성간호학은 어때요? 모성간호학도 어렵죠. 그래서 1교시 때 정말 망치면은 2교시 때는 정말 패닉이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어려워진 게 바로 성인간호학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제자들이 국시 끝나고 나오면서 성인간호학이 너무 어려웠다고. 그래서 혹시 성인간호학에서 까락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다행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성인간호학에서 까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인간호학을 저랑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너무 쉽게 내가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렵게 가르치면 중간에 포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맨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거 한 40~50%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나눠주거든요. 그 문제 밑에다가 또 해설까지 또 아주 친절하게 다뤄줘요, 제가. 그래서 그걸 열심히만 한 2~3번만 보면은 거의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아무리 이게 변한다 하더라도 그것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안 따라 하면은 떨어지죠. 우리가 보면은 7번 학습법이라고 여러분 7번 읽기 학습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번까지는 저는 바라진 않아요. 맨 처음에 오셔갖고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저랑 공부하면서 2번 보고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갖고 한두 번 정도 보시고 나서 여기에 있는 문제가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그것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문제풀이가 언제죠?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문제풀이가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 하는데 그때 이제 고난도의 문제가 많이 나갈 거예요. 30%. 그 대신 또 사례 중심형. 이번부터 사례 중심형으로 낸다고 국시원에서 발표한 거 아시죠? 특히 무슨 학과? 간호학을 중심으로 해서 낸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간호학과에서 이제 사례 중심, 스토리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낼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문제는 또 여러분들도 싫어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많이 풀어보면 돼요. 많이 풀어보고 또 질환 비교가 또 많이 나와요. 이 질환과 저 질환의 어떤 그 공통점과 차이점. 그래서 그것만 갖고 그거는 제가 따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프린트해서 줄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빠지지 마시고 프린트를 좀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그 프린트 갖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작정하고 공부한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공부하고 짬짬이 해서 그거 한 2~3번만 보면은 거의 한 성인간호학 70점, 그러니까 이 70문제에 100점 만점으로 해갖고 못해도 한 80점은 넘어요. 그래야지 다른 거 꽈락하지 않고 다른 거를 어떻게 평균을 올려야지. 평균 60점이어야 되니까. 그쵸?
이게 국시가 다 60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때는 간염 문제집만 풀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간호학과가. 그러면서 국가고시 합격률이 비슷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시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번 그 두 달이죠? 여름방학 2달 동안 덥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졸리더라도 저만 좀 잘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딜 보시냐면은요, 차례를 한번 보세요. 목차.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면역 신체 손상으로 항상성 염증, 암, 쇼크, 응급간호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위변화, 수술 통증, 성인기 발달, 영양대사 배설간호에 섭취 흡수장애, 체액불균형, 배뇨장애, 비뇨기계가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휴식간호 해갖고 근골격계, 심혈관, 혈액계, 호흡기능, 인지조절, 감각해서 인지, 신경 조절, 감각, 기능장애, 생식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뭘까? 1장, 2장은 뭐 그치? 기본간호학하고 또 비슷한 게 나오니까 3장에서 이제 비뇨기계, 그 다음에 4장에서 심혈관계 호흡기계, 5장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많이 틀리는 거, 가장 어려워하는 거, 신경계, 그 다음에 내분비계. 아주 헷갈리지? 내분비계. 요거는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또 정리해서 또 줄 거예요. 다른 거를 정리해서 줄 거니까 이것도 보면서 어떻게 그것도 오며가며 좀 이렇게 뭐 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 번 보시면 돼요. 여러 번 그렇게 해서 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눠주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치?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되는데 또 그건 또 싫고 그럴 새는 없고 귀찮고, 근데 남이 그렇게 해서 해주는 거는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거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건 해서 들을 테니까. 왜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이용을 하셔야지. 그쵸? 자, 1장 들어가 봅시다. 면역, 신체 손상, 항상성. 우리가 체액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뭐라 그럴까? 수분이지? 물. 수분이에요. 수분인데, 이 체액에는요,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어요. 자, 세포 내액이 중요할까? 세포 외액이 중요할까? 문제가 나온다면 어디서 많이 나올까? 응? 세포 내액이지. 세포 내액에서 많이 나오죠. 이게 몇 %예요? 세포 내액이. 응? 40%. 60kg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 40%면은 한 24L? 60kg, 성인 60kg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는 20%가 있어요. 여기에서 15%는 뭐? 여기까지 뭐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요거는 알고 있어야죠. ICF가 40%가 있다. 세포 내액이 더 많다라는 거. 그래서 세포 외액에는 15%가 뭐냐면 간질액이에요. 간질액. 여러분 간질액이 어디에 있을까? 응? 간질액이 뭐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 이게 다 뭐예요? 간질액. 응? 간질액. 그 다음에 5%는 뭘까? 혈장 혹은 혈액. 혈장 혹은 혈액. 그래서 60%가 있는데 ICF 40%, ECF 20%에서 15% 간질액, 5%는 혈장. 간질액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간호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은요, 그 용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막 관리도 어렵고 지역사회 간호도 막 어렵잖아요.
용어를 좀 쉬운 쪽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번 체액의 분포 및 기능에서 체액은 체중의 60에서 70%, 한 60%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분과 전해질은 세포 내, 외, 세포 간질강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이 체액이요, 성별에 따라서 틀릴까? 나이에 따라서는 틀리지. 그러면 성별은 남자가 수분이 많을까, 여자가 수분이 많을까? 여자가? 여자는 남자보다 뭐가 더 많아요? 지방이 더 많으니까 남자가 더 많아요. 남자가 더. 자, 그 다음에 나이는 신생아가 더 많을까, 노인이 더 많을까? 신생아가 더 많죠. 그래서 신생아들은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어때요? 그냥 수분이 막 없어지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 보면은 이게 다 건조하게 쪼글쪼글했는데, 이건 수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유분도 없어지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연령이 높아지면서도 점차 감소하고, 여성보다 지방 비율이 낮은 사춘기 이후의 남성들이 어때요? 수분이 더 많아요. 헷갈려 하지 말고, 여자들이 맨날 이거 물 많이 먹고 이거 화장 많이 한다고 수분이 그렇지 않아요. 왜? 지방이 많잖아. 지방 많은데 뭐 내가 어디를 얘기를 하진 않아더라도 어쨌든 남자보다 여자가 지방이 많아서 수분이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더 커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세포액 체중의 20%, 혈장액, 간질액, 또 체강액이라고 그래갖고요. 위장 분비액, 뇌척수액, 능막강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강액도 들어가기는 해요.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기능 봅시다. 2번하고 3번, 2번하고 3번, 6번, 1번 별표를 치시고 1, 2, 3, 6. 세포에 영양분, 수분, 전해질 등을 전달하며 노폐물을 운반한다. 자, 혈장은 폐에서 모세혈관으로 산소를 운반하면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되돌려요. 자, 간질액 봅시다. 간질액은 이것도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최종적으로 어디? 흉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으로 되돌려보내요. 흉관을 통해서 간질액. 자, 그 다음에 4번 물의 역할. 관절과 세포막의 윤활과 쿠션 기능,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을 하죠. 수분은 체온 조절을 합니다. 우리가 세포 내 대사의 부산물이 그 물인데 세포 내에 남아갖고 체온을 유지해주고 체온을 조절해줘요. 아셨죠? 체온 조절, 체온 유지해준다. 자, 그러면은 세포액의 구간별 분포 봅시다. 혈액 혹은 혈장이라고도 해요. 혈장. 헷갈려 하지 마시고 똑같은 거예요. 혈장. 그 다음에 혈관 내 용액이라고도 하죠. 혈관 내 용액. 체중의 약 5%. 자, 여기서 혈장 콜로이드, 혈장 단백을 포함한다. 이게 중요하고. 적혈구를 운반하고 혈관 용량을 유지한다. 혈관 용량이 무슨 말일까? 혈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혈량, 혈액량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혈량. 그 다음에 혈장 내 단백질 함유량이 간질액의 함유량보다 많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간질액. 세포와 아까 간질액이 어디와 어디 사이라고 그랬어요? 세포와 세포 사이 및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액체. 그래서 림프를 포함하는데 이 간질액이 나중에 세포대사 작용을 해서 용매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 흉관을 통해서, 우리 거기 그 기능의 3번 별표 치라 그랬지? 그쵸? 흉관을 통해서 혈액순환으로 되돌려 보낸다. 아셨어요? 이것도 그거에 나왔었어요. 보기 문제 맞는 거 틀리는 거. 이게 뭔가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거는 한두 문제 나올 때 나왔는데 한 30%는 난이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혹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세포 횡단의 체강액도 세포 외액에 포함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신체 분비물, 그래서 뇌척수액, 타액, 이런 게 다 세포 외액에 포함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내액 봅시다. 세포 외액 말고 세포 내액은 세포의 어디에 있어요? 세포 내액에 있는 게, 세포 내에 있는 게 뭐예요? 세포 내액이에요. 세포 외에 있는 게 세포 외액이. 응? 알겠죠? 세포 내에 있는 게 세포 내액. 그래서 40%면 총체액의 한 3분의 2를 차지한다. 세포 내에 존재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세포 내액은 세포 내에 존재한다. 이것도 보기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틀렸다고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안 되지. 이거는 아주 근데 우리 학생들이 상식적인 거가 어떤 그게 연계가 안 돼 갖고 용어가 연계가 안 돼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세포의 화학적 기능을 원활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하고 4번하고 별표를 치시고요. 화학적 기능과 화학적 반응. 화학적 기능과 화학적 반응의 역할을 한다. 그거를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인체 내 구조물을 구성하고 가수분해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체액은 끝났고 그 다음에 전해질 봅시다. 전해질.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 전해질. 전해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전기를 띠는 이온이지? 그쵸? 전해질. 전기를 띠는 이온을 전해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체액은 전류를 전도할 수 있는 용액 내 화학적 성분인 전해질을 포함한다. 자, 그래갖고 양이온과 음전기를 띠는 음이온으로 구분을 한다. 전해질의 양 표시 미리 이퀴발란트 혹은 미리그램 퍼 데시리터. 전해질 용도는 다양해요. 전해질 용도는 다양하다. 자, 전해질의 기능 거기 봅시다. 근육의 흥분성을 증가시키는 신경 기능, 체액량과 삼투질 농도를 유지시키고 체액 구간의 체액을 분배시킴, 산염기 균형을 조절한다. 그러면 제가 뭐 하나 여러분께 한번 물어봐야지. 이게 세포예요. 그러면은 나트륨은 어디에 많을까? 응? 세포네? 세포 외. 그 다음에 여기는 칼륨이지. 이거 둘 다 뭐예요? 양이온이에요. 그쵸? 근데 이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쵸?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세포 외에 많은 게 나트륨, 세포 내에 많은 게 칼륨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NAK 펌프라는 것도 이제 배울 건데 요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체액과 전해질의 내적 조절, 나트륨과 수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내적 조절하는 인자예요. 요거는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갈증 중추 해갖고 다른 거는 보지 마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날씨에 목이 마른다. 그래서 체액이 모자른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거, 인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뭘까? 갈증. 갈증. 그래서 갈증을 지각하고 예를 들어서 고장성 체액, 구강이 건조하면서 심박출량이 감소. 그래서 갈증 중추를 자극한다. 그래서 갈증 중추. 그 다음에 신장. 체액의 양과 삼투질 농도를 조절하고 신장. 그 다음에 삼투질 농도는 나트륨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트륨과 수분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주요 요소이다. 우리가 신장에서 보면은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죠. 신장 나중에 하긴 하는데 나트륨과 수분을 재흡수하고 뭐를 내보낼까? 칼륨을 내보내요. 소변. 그래서 이뇨제를 많이 쓰면은 뭐가 모자르냐면 뭐가 모자르지? 칼륨이 모자르지. 이뇨제를 너무 많이 쓰면. 그래서 칼륨 보존 이뇨제가 예를 들면은 뭐 알닥통 같은 거는 칼륨 보존 이뇨제잖아요. 그렇죠? 그 작용을 하는 게 뭐냐면은 알도스테론이에요. 신장의 알도스테론. 그 끝에 보세요. 알도스테론, 레닌, 안지오텐신 책에 있는데 알도스테론이
바로 그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첫 번째 신장과 관련돼서 항이뇨 호르몬 ADH,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 그렇지. 항이뇨 호르몬과 옥시토신. 자, 신장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수분의 재흡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면은 이뇨가 증가한다. 이거 알겠어요? 항이뇨 호르몬의 뜻을 우리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이지. 그쵸? 소변을 억제하는 호르몬을 억제하면은 이뇨가 증가하는 거지. 응? 이거 이해해야 돼요? 이거 잘못 이렇게 해갖고 헷갈리면은 틀려요. 그래서 그냥 소변 억제 호르몬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항이뇨 호르몬. 이게 다 뭐예요? 한자잖아, 한자. 그치?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면은 이뇨가 증가한다. 요거 알아두세요. 여기에다가 별표하시고. 응? 근데 만약에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냥 외우세요. 아, 나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긴 해. 외워. 그냥 외우시면. 언젠간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언제? 간호사 하면서. 간호사 하면서 그걸 깨달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혈량이 증가, 혈압 증가, 이뇨가 감소. 그래서 3, 4번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레닌, 엔지오텐신이에요. 엔지오텐신, 안사오텐신, 뭐 이거는 다른 책에서도 뭐 이렇게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엔지오텐신. 자, 심장 세포들은 혈액 내 나트륨 수준과 혈량을 점검하여 부족 시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신장은요, 나중에 사년기 불균형에서도 배울 건데, 심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수분, 뭐 이거를 뭐 다시 말하면은 뭐 혈량, 또 이걸 또 다시 말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혈압, 혹은 신동맥압. 같이 생각하세요. 혈량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혈액을 너무 많이 흘렸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수분 많이 나갔어, 혈액량이 나갔어요.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지.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동맥압이 어떻게 될까? 떨어져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심장에 있는 혈량의 25%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데, 첫 번째, 이게 저하가 되거나, 두 번째, 나트륨이 저하가 된다 그러면 신장에서 딱 감지해요. 몸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갖고, 자, 1번이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장 세포들은 혈장 내 나트륨 수준과 혈량을 점검하여, 혈량을 점검하여 부족 시 신장에서 뭐? 레닌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요. 이거 무슨 문제가 있다. 항상성에 의해서 레닌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해요. 그러면 레닌은 신장에서 이제 레닌이 나오죠. 언제 분비된다고? 레닌이? 응? 나트륨과 혈량이 떨어졌을 때, 혹은 신동맥압, 혹은 혈압. 혈압. 그렇게 해서 신장에서 레닌이란 단백질을 분비를 하면은, 레닌은 거기에서 그걸 고치세요. 엔지오텐신이 아니라 엔지오텐시노겐. 엔지오텐시노겐하고 작용해서 뭐가 된다고? 엔지오텐신 1,
레닌이 엔지오텐신 노겐하고 작용해서 엔지오텐신 1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작용을 하냐면 효소가 작용을 하는데 이 효소를 다른 말로 전환 효소라고 그래요. 이 전환 효소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레닌은 간에서 나왔어요. 심장 옆에 있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레닌은 간에서 분비되는데 심장에서 같이 나와요. 근데 이 효소는 전환 효소, 전환 효소가 작용을 한다. 요건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폐 전환 효소가 작용해갖고 엔지오텐신 2로 바뀌어요. 엔지오텐신 2. 그럼 이게 부신 피지를 자극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고. 알도스테론. 그러면 처음부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요즘은 뭐 다이빙 하다가 여러분 뭐 번지 점프하고 다이빙 하다가 많이 다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혈액량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심장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갖고 이제 간에서 레닌이 분비돼요. 그럼 레닌은 어떻게 엔지오텐신 노겐과 작용해서 엔지오텐신 1이 되고 효소 폐에서 나오는 전환 효소가 작용해서 엔지오텐신 2로 전환되면 알도스테론을 분비한다. 부신 피지를 자극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알도스테론이에요. 그러면은 신동맥압이 감소하거나 아니면은 나트륨이 적어지면은 뭐가 분비된다고? 알도스테론. 맨 마지막에 처음에 이제 레닌으로 해서 쭉 하는데 어쨌든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은 자 알도스테론의 기능 봅시다. 부신 피질에서 생산되는 호르몬이고 원이 세뇨간에서 나트륨과 제육수를 증가시킨다. 여기에다가 별표 치세요. 나트륨과 그래서 신장에서 우리가 나트륨과 수분의 제육수를 증가시킨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작용하는 거예요? 신장에서 누가?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하는 거라고. 알도스테론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원이세뇨간에서 나트륨과 수분의 제육수를 증가시킨다. 그럼 이때 수분과 나트륨을 어떻게 보유를 촉진한다? 아니다. 수분과 나트륨의 보유를 촉진하고 칼륨을 내보내요. 아셨죠? 칼륨을 내보낸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나트륨과 수분의 제육수를 증가시키고 칼륨을 배설한다. 칼륨을 배설한다. 분비가 아니라 칼륨 분비가 아니라 어떤 책에는 칼륨 분비 나와 있는 분비가 아니에요. 칼륨 배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엔지오텐신 2의 기능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됐을 때 감소됐을 때 이뇨가 증가되냐 감소되냐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장에서 나트륨과 혈량이 감소됐을 때 레닌이란 단백질을 분비해서 결국은 이게 부신 피질을 자극해서 뭐가 나와요? 알도스테론을 분비해서 알도스테론의 주 기능이 수분과 나트륨을 보유하고 칼륨을 배출한다. 아셨죠? 요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왔어요? 생리학이잖아. 그치? 여러분 생리학 배웠지? 배웠는데 그때 잘 못했지? 생리학 다 엉망으로 보잖아 보면은. 그치?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생리학. 자,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러니까 졸면은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체액과 전해질의 이동이 능동적 이동과 수동적 이동이 있어요. 능동적 이동과 수동적 이동.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한 이동은 어떤 이동일까? 응? 에너지가 필요한 것. 그렇지, 능동적이지. 이게 에너지가 필요하죠. 수동은 누가 이렇게 밑에서 뒤에서 밀어주는데 내 에너지가 필요한 거. 그래서 보면은
체과 전해질에 이동해서요. 거기에서 1번 확산 나오죠. 확산 삼투여과. 이거는 능동적 이동일까? 수동적 이동일까? 응? 수동이지. 그치? 수동적 이동이에요. 확산 삼투 여과는 수동적 이동이에요. 수동적 이동. 응?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1번 확산 먼저 봅시다.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의 이동. 그 다음에 삼투. 용매가 이동한다.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삼투에다 별표를 치시고요. 양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그 다음에 쭉 밑에 내려와서 여과 앞 보세요. 여과, 혈관 내 혈액의 압력. 이거 다 확산 삼투 여과가 다 뭐? 수동적 운반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가서 2의 능동적 운반. 농도차 및 전기적 전이차에 역행하여 이동하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니까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한 거. 그쵸?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거기 보면은 압력차에 의한 이동 보세요. 혈액의 정수압, 모세 혈관 내에 있는 혈과 혈장의 압력인데 정수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자, 교질 삼투압 봅시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혈장 단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백질이 모자르는 사람, 특히 알부민이 없는 사람, 간질환 환자들 어떨까? 교질 삼투압이 저하가 돼갖고 어떻게 돼? 끌어들일 수가 없어서 뭐가 생겨요? 부종이 생기고 복수가 생기는 거지. 그쵸? 그래서 알부민이 낮을 때면은 아주 낮아야지. 그래야지 급여로, 그쵸? 보험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MMO 할 때는 그거 한 5만원, 6만원 주고 비급여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해요? 부종이 쫙 빠지잖아요. 그게 바로 뭐? 교질 삼투압과 관련된 단백질, 혈청 단백, 특히 알부민. 그래서 모세혈관의 정상 교질 삼투압이 22mmHg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분 불균형 이제 들어갑시다. 세포 외액량 결핍, 세포 내액량 결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포 외액량 결핍을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저혈량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혈량. 응? 세포 외액량 결핍은 저혈량. 혈장액과 간질액의 감소를 의미한다. 세포 외액량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혈장하고 간질액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혈장액과 간질액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다 별표 치시고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세포에서 혈관으로 수분이 이동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가 이제 세포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지금 모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세포 내가 모자른다는 거예요? 세포 외가 모자른다는 거예요? 세포 외가 모자랐는데 이게 다 빠지니까 여기 세포 내에 있는 뭐 수분이 어디로? 세포 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때 세포 내 수분 손실도 초래할 수 있다. 아셨어요? 세포의 영양 결핍에 수분 소실은 혈량 감소, 말초혈관 수축이 되면서 심박동수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번째가 중요한 거고요. 병태생리 똑같은 거예요. 혈량이 감소되면 압수용체에 의해서 감지되어서 말초혈관이 수축되고 심박동수가 증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혈청 내 나트륨 농도가 증가할까 안 할까? 수분이 손실이 되면 증가하지. 그치? 증가하면은 삼투수용체에 감지되어서 갈증이 유발되고, 아셨어요? 갈증이 유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삼투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세포에서 혈관 내로 수분이 이동하는 보상기전이 일어나고 이 과정이 실패하면 탈수가 초래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 아셨죠? 더 자세하게 해놓은 거. 자, 원인. 수분 나트륨이 섭취되는 것보다 더 많이 빠져나가는 거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출혈,
그 다음에 구토, 발한, 혹은 불충분한 섭취일 경우, 나트륨, 수분 나트륨이 이제 막 갈색이 나타나는데 불충분한 섭취했을 경우, 자, 의식장애, 연화곤란, 금식, 혼수가 나타날 수 있다. 혹은 이제 배설 증가, 뭐 설사, 구토, 흡인, 아까 얘기했던 거. 그 다음에 피부에서 보세요. 과다한 발한, 화상, 고열, 화상일 경우에도. 자, 증상이 중요하죠. 증상. 의식이 있을 경우에 갈증을 느껴요. 갈증. 피부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저하되죠. 그래서 여자들은 피부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싼 화장품 쓰는 것보다 뭐?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물.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떻게 될까?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빈맥, 맥압의 감소, 중심 정맥압 감소. 그러면 중심 정맥압이 감소가 되면 정맥 우열이 감소가 될까, 증가가 될까? 정맥 우열이 감소가 되지. 응? 감소가 되죠. 그 다음에 빈맥이 되면은 혈압은 저혈압이 되고 호흡수가 증가. 자, 핍뇨가 시간당 몇 cc야? 30cc 이하지. 핍뇨가 30cc 이하. 소변의 배설량이 감소가 된다라는 거야. 자, 이럴 때 이제 간호중재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이제 사정은 바이탈 사인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섭취 배설량, 아이오를 체크를 해. 소변량 감소, cc당 만약에 30cc, 이거는 핍뇨이다. 그 다음에 의식 상태, 피부 상태를 보고, 자, 헤마토크리하고 혈장 나트륨 농도가 어떻게 될까? 증가가 될까, 감소가 될까? 증가가 되지. 증가가 되죠? 알겠어요?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 다음에 중재. 자, 구강이나 정맥으로 일단은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등장액 또는 저장액을. 등장액 또는 저장액. 등장액이 뭐가 있을까? 가장 안전한 등장액. 응? 식염수잖아. 0.9% NaCl. 생리식염수.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 가면은 뭐 대부분 다 0.9% NaCl 먼저 주잖아요. 그쵸? 어찌됐건. 나중에 이제 뭐 NaK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루이드를 바꿀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NaCl 들어가 있는 거. 그쵸? 뭐 있어요? 생리식염수 0.9%를 그게 등장액이에요. 등장액. 물론 5% 포도당도 등장액이라고 할 수 있는데 5% 포도당은요, 그거는 빨리 주면 안 돼요. 그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요, 되도록이면은 0.9% 노말셀라인을 좀 빨리 주죠. 얼마 전에 성형외과에서였나? 어디에서 5% 포도당 4병 줘갖고 부종 생겨서 죽은 사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아주 빨리 주는 거 외에 그런 오더 말고는 되도록이면은 간호사가 돼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은. 만약에 오더에 이 사람이 디하이드레이션 돼갖고 뭐 빨리 줘야 돼. 시간당 몇 시씩 빨리 줘야 된다.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좀 이렇게 보면서 해야 돼요. 좀 천천히 주다가 그 다음에 해줘야 돼요. 그 플루이드는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액을 너무 빨리 주입하면 뇌부종이나 폐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신장 간질환 대상자는 수액 공급에 따른 합병증 감시를 위해서 중심정맥압, 폐동맥압을 모니터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를 하는 게 안전할까? 아이박 같은 거 있죠. 그럼 모니터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우리 때는 그게 없어갖고 막 병동마다 빌리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쵸? 굉장히 많이 풍부하게, 응급실에 많이 풍부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ICU에도 많이 있고. 자, 체일성 저혈압이 있으면은 천천히 일어나도록 교육하고, 필요시 샥체리, 피부하고 구강간호. 자, 구강간호 왜 해요? 건조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강간호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억제대. 만약에 침대에 있을 경우 이제 사이드레일을 올려주고, 억제대 적용 같은 거는 나중에 뭐 심한 경우에, 요즘 억제대가 인권과 많이 관련돼 있어서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 하나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쵸? 억제제 사용하죠. 자, 그 다음에 세포 외액량 과다는 다른 말로 고혈량이라고 그래요. 많이 졸려요? 지금? 아침부터 했나? 자기네들? 점심 먹고 지금, 그치? 많이 졸립지? 응? 자, 그 다음에 고혈량, 세포 외액량 과다. 혈장액이나 간질액이 증가가 될 때. 병태 생리 봅시다. 세포 외액량 과다 시 정수압 증가로 수분이 조직으로 이동되어 말초 부종과 폐수종을 유발한다. 자, 이럴 경우에는 모세 혈관 교질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 감소될까? 증가될까? 응? 수분이 조직으로 이동됐어. 감소지. 교질 삼투압이 감소지. 감소. 자, 원인 나트륨이 증가. 정맥이나 경부로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혹은 알도스테론 투여돼서 알도스테론의 작용이 뭐예요? 수분과 나트륨을 재흡수하니까, 그치? 칼륨을 그거를 배설하고. 그래서 나트륨 여러분 뭐 먹는 사람 있어요? 갈증 느낀다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먹지 말아요. 전해질 불균형 와요. 나 소아과에 있을 때 어떤 엄마가 간호사였는데 애가 설사를 한다고 소금물 타서 먹였어. 9개월짜리 애를. 그래서 응급실에 와갖고 살아나서 나가긴 했는데 진짜 그것만 너무 똑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트륨 불균형이 와서 이렇게 해서 먹여갖고 우리가 정말 무식하다고 그런 적 있었어요. 굉장히 그건 위험한 거예요. 나트륨.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교질 삼투압이 어떻게 된다고? 감소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화상. 그 다음에 저장액으로 관장이나 세척시. 자, 저장액이 들어갔어요. 물도 저장액일까 아닐까? 저장액이야. 물을 만약에 물로 관장을 그냥 물이에요. 식염수가 아니라 물로 관장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몸이 뚱뚱 붓지. 그치? 만약에 고장액을 관장했다 그러면 몸이 쪼그라들지. 아셨어요? 응?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일 때 이럴 경우에 세포 외액량이 과다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증상 봅시다. 호흡곤란, 청색증. 왜 청색증이 돼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뚱뚱 붓고 있는데. 그 다음에 강한 맥박, 혈압이 상승이 돼요. 그럼 경정맥은 어떻게 될까? 팽창이 되지. 자, 하지에 요온성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에. 왜? 하지에 모세혈관압이 가장 커요. 하지에 모세혈관압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서 있을 때나. 근데 만약에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어디에 많이 생길까? 부종이. 이럴 경우에. 척추에서. 우리가 어디가 많이 눌리지? 욕창이 많이 생기는 곳이? 천골.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하지에 부종이 생기고요. 똑바로 누워 있을 때 어떠한, 만약에 세포 외액량 과다하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돼요? 천골을 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천골. 아셨죠? 천골. 하지에, 천골 부위에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부종이 생긴다. 그 다음에 체중이 증가되고 의식 수준 변화, 헤마토크릿이 감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종이 생기고, 자, 발생 기전 봅시다. 혈관 정수압이 증가가 되고, 혈장 교질 삼투압 그거 바꾸세요. 감소. 혈장 교질 삼투압 감소.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교질 삼투압. 감소. 그 다음에 그 발생 기전 맨 끝에 보세요. 고장성 용액의 투여 시 수분이 세포 내로 가서 세포 내에서 혈관으로 빠져나옴. 그러면 세포가 탈수되어서 쪼그라든다. 만약에 저장성 용액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붓는다. 그쵸? 등장성 용액은 똑같아져요. 똑같아진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가 요온성 부종과 비요온성 부종. 요온성 부종은 피팅에 나면 아시죠? 이렇게 지압을 가할 경우 함몰 부위를 남기는 경우.
그 다음에 비요온성 부종은 얼굴하고 눈 주위. 그래서 우리가 라면 먹고 자면 어때요? 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들 보니까 우유를 같이 부어서 먹더라고요. 그럼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있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그게 있다고 그 꼴찌 않은 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우유를 놓으니까 붓기가 좀, 그 우유가 단백질이잖아요. 그치? 단백질. 자, 간호중재 봅시다. 활력증후, 강한 맥박, 혈압 상승. 자, 여기서 호흡음이 악설음과 천명음. 자, 아까 우리가 요온성 부종 어디 보라 그랬죠? 하지하고 또 천골. 하지하고 천골. 그 다음에 정맥이 우려리 되면서, 자, 뇌에 부종이 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뇌에 부종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중재해 봅시다. 간호 중재. 정맥 주입의 경우 속도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요. 특히 이제 5% 같은 경우, 5% 포도당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너무,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브닝 번 가고 나이트 번, 나이트 번 이렇게 라운딩 할 때 이브닝 번한테 빨리 이거 뽑으라고 해갖고 이게 확 틀어주고 이브닝 번한테 콜해갖고 이거 빼고 가세요. 그러지 말라고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나이트 번이 라운딩 하는데 요만큼 남았어. 근데 그거 좀 빨리 들어가게 해서 이브닝 번이 빼고 가게 하라고 자기가 좀 움직이는 거를 좀 감소시키려고. 그런 짓을 누가 많이 할까? 얌체머리 간호사들이 많이 해요. 내가 뉴너스 때 그 윗선 간호사 선배들이 그렇게 해놓고 가면 나는 어떻게 가서 다시 줄여놓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지 말라고요. 내 편의를 위해서 환자들에게 위험한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윤리와도 문제예요. 윤리와도 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의 면허와도 문제예요. 면허 아깝게 힘들게 따갖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뇨제를 처방해서 부종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간질강에서 어디로 가? 이 간질강에서 혈관으로. 이거는 세포고 이거는 혈장. 이뇨제를 투여하면은요, 이 간질강에서 어디로 가? 혈관으로 가면 이 혈관의 수분이 어디로 가요?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이뇨제의 양리작용이. 아셨죠? 이뇨제의 양리작용. 자, 그 다음에 뭐 엔조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뭐 베타 차단제,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뇨제하고 강심제. 그치? 강심제까지는 기억을 하시고. 저염식 해야 되지? 그치? 수분도 제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는 침상 안정. 하지 부종 대상자는 오래 서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지 않도록. 여러분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많이, 저도 많이 꼬거든요. 다리를 꼬아서 많이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하지 부종도 하지 부종이지만 허리가 아파서 갔더니 CT를 찍었더니 허리가 이렇게 측만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다리 꼬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특히 여자들한테. 그래서 괜히 이쁘려고 다리 꼬고 앉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누워서,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가 이제 많이 부으니까, 그러면은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야 되니? 잠깐 다리를 좀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몇 초 있다가 일어나서, 안 그러면은 쓰러져요. 수분 불균형으로 인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요즘 이제 많이 할 때 다리가,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많이 이제 올려놓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좀 내려놓고 좀 주무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침상머리를 30에서 45도 상승시킨다. 왜? 정맥의 귀환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또 하나만 좀 써주세요.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고단백식이 하고,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부종 부위에 이제 윤활제를 발라갖고 건조함을 방지하고, 또 축축해지면은, 거기가 축축해지면 어떻게 해요?
또 건조시키고. 그래서 피부 간호도 중요해요. 피부 간호도 중요해요. 자, 세포 내액량 결핍까지 잠깐만 하고 끝마칠게요. 세포 내 수분 소실이지? 그치? 세포 내액량 결핍이면 세포 내 수분 소실이 아주 심한 상태. 고나트륨 혈증. 원인에서 세포 외액량 결핍이 여기서 왜 와요? 아까 세포 외액량 결핍이 심하면 세포 내에서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병태 생리 및 증상. 세포의 탈수, 갈증, 발열, 핍뇨, 중추신경계 변화. 자, 간혹. 탈수 환자에게 투여 가능한 용액, 등장성 용액. 하트만이나 0.9% 생리식염수. 여기에서는 뭐예요? 0.9% 생리식염수가 가장 안전해요. 0.9% 생리식염수. 자, 그 다음에 세포 내액량 과다는 수분 중독증이에요. 여기다 별표 치세요. 수분 중독증은 뭐? 세포 내액량 과다예요. 세포 내액량 과다, 세포 외액량 과다. 헷갈리지 마시고 너무 많은 물에 세포가 희석된 상태, 세포 구종. 세포 구종.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질문 있어요?